저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건데 자유에 아마 지읒도 모른다고 저는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첫 번째 이슈 가기 전에 글로벌한 우리 패널님들 나오셨으니까 특히 김유정 의원님 바이든 연설 보셨죠? 네. 괜찮았어요? 예. 그 눈물이 조금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거의 축제 같더라고요. 콘서트장처럼 열렸는데 22일까지잖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여야 의원들 5명 지금 해리스 후보 만나 예정으로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0일 후에 미 대선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참 선거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트럼프 총 맞았을 때만 해도 끝났나 이랬더니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뒤집어지고 반전이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눈물도 참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아주 밀어주고 내려놓고 밀어주고 하는 게 정치에서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내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런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어렵죠. 네. 김종 원장님. 내려놓고 나니까 더 연설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삶의 경로가 유사한 것 같아요. 계속 2인자로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바이든이. 근데 이제 뒤늦게 만개에서 저희 트럼프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3번째가 그럴 것 같아요. 재선에 도전하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오바마가 계속 앞길을 2번 다 가로막았던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하여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현명하시죠. 그래서 제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국가보다는 또 어떤 개인보다는 정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미국이 그래 왔거든요. 대체적으로 정당이 독재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위 당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후보면 그걸 걸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이걸 못했던 게 트럼프 때부터 이제 예를 들면 정당이 무너지기 시작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소위 과거 미국이 보여줬던 정당의 건강한 기능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의미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렇게 쩌렁쩌렁한 연설을 들으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신인규 대표님, 이 바이든 연설을 이렇게 듣고 또 미국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연설을 듣다 보면 중간중간 훅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참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힘을 절제해서 써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 권력자의 그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정치는 이런 것이야 라는 표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저는 정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감동 정치의 표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한국 정치권을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한, 아주 작은 알량한 권한도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집착하면서 그건 나이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그 욕구를 정치를 통해서 채우는 모습만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사사로운 정치와 저렇게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공적인 정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극명하게 보여줬다. 좀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신인규 대표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는 더 여기 정어리 TV에서 연마하고 더 훈련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겸손하기까지. 아유, 다 갖췄네, 다 갖췄어. 바이든 대통령 50년 하신 분이고. 다 갖췄어. 저 빼고 오늘 다 검은 선동 세력입니까? 반국가성이 지금 반국가 세력. 저는 팔았습니다. 검은 선동 저는 세력. 팔았습니다. 앵커님 오늘 검은 선동 세력에 지금 이거 검은색은 아니고요. 후계로서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세요. 대장님이군요. 대장님.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제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전화 한 통화 해주지도 않고 뭐 난을 보냈는데 안 받니 어쩌니 뭐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려고 하고 또 뭐 이재명 대표 되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회담하자 그래서 즉각 오케이 했는데 첫 번째 실무 회담도 안 되고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왜 그런지 한번 좀 짚어보죠. 난 하나 보내는 거 인색할 일 없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야당 대표 선출됐으니까 난 보낼 것 같고 보낸다는데 민주당이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네. 뭐 받을 것 같고 근데 이걸 갖고 왜 싸우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좀 풀어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축하받을 사람이잖아요. 예.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그 예를 들면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전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체제가 견고하게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소위 국민의힘은 자기 말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이런 것 갖다 찌질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로 다 지표가 등장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시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대선 후보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수 50%가 넘는 조사가 나오고 다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지금 당대표하고 20% 차이 나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실이 여전히 마이웨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과거의 그 내용인 거죠. 범죄 혐의를 가진 자와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기조를 대통령이 그 생각 꺾지 않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는 참모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뭐 해명이랍시고 뭐 정무수석 예방과 축하난 전달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색하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정무수석은 항상 남만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무수석이 올 때는 메시지를 갖고 오는 게 핵심인 거죠. 대통령의 진짜 아주 진짜 진심에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하필이면 난도 갖고 왔습니다가 맞는 거지. 정무수석이 오면 난 갖고 옵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여전히 야당의 당대표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찌질하다. 이것까지 찌질하다. 저희가 굳이 평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 말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난초 난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어지러울 난자 예. 난자가 다르거든요. 예. 저는 어지러운 난세를 좀 뜻하는 그 난이 좀 떠올랐고요. 얼마나 그 난을 보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보내기가 싫어 죽겠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문자 가지고 하나 시비 걸고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대통령실에 들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속된 문제긴 한데 이제 더 심해진 건데 자신감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항상 싸우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만 아주 작심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며칠 안 됐죠. 지난 광복절 기념사까지도 아직도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공산전체주의란 용어도 썼었고요. 지금은 반국가 세력인데 결국에는 이걸 지칭하는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도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아직도 범죄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판단들 뭐 일부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야 정치 복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함없이님 난 가지고 난리치네. 사사세님 난으로 난리치는 난한 윤석열. 여기서 난하는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지러울 난자 같습니다. 예. 이은주님 언급하기조차 창피하고 유치합니다. 주소만 있으면 누구라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 이슈를 만드는 저들 또 부끄러움은 국민에게 토스하는 겁니까? 그냥 보내. 그냥 보내라고. 그죠. 보내면 그냥 받을 거라고. 아니, 솔직히 웃긴 게 우리가 글램모어 선크림도 잘 가고요. 언양불고기도 저희 집에 잘만 오더라고요. 근데 왜 남만 못 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보내기 싫으면은 트집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써니님은요. 아깝냐? 난 값이 올랐냐? 상추 오이 값이 더 비싸다 이 작것들아.
아니 30분이면 가거든요. 보내면 금방 가죠.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무수석들이 하는 일은 난 배달 아니면 당권 주저앉히기 뭐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엉망이죠. 잘 마셔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 무료한 시간을 함께 술 써야 친구가 되기 되어줘야 때문에 되고.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검찰 김건희 디올백 의혹 무혐의 결론. 그죠? 뭐. 알고 있었다. 예상했다. 그러면 김건희 디올백 받은 사람은 무혐의 결론 내고 준 사람은 뭐 뭘로 걸었죠? 주거침입죄, 스토킹,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선거법 위반까지 걸었죠. 네, 세 가지로 걸었습니다. 뭐 좀 이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죠. 대한민국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건의공화국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현실을 더 반영한 헌법안 아닌가라는 모든 권력은 건의에게서 나온다. 건의부터 나오는 거죠. 아니 그걸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뭐 예견된 일이니까 저는 이 수사 결과를 낸 검사들까지도 반드시 저는 특검에서 저는 직무유기로 수사해서 전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아예 발본색원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이 생중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가 없거든요. 하나는 꿈이 없고요. 두 번째는 깡이 없습니다. 꿈과 깡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분은 정치를 할 깜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지금 대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장사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지 장사하려면은 본인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 뭐가 잘생겨요? 아니 그 위두은이 쪽에서는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가 잘생겨요? 본인을 화면에 보여줘야만 하겠다라는 그 발로 갔고 또 하나는 그 언론 중독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본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그 약간 그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중독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게 왜 TPO에 맞지 않냐면은 여야 대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선례도 있습니다. 송영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토론도 했는데 그때 토론은 왜 가능했냐면요. 양 대표가 신뢰가 있으니까 믿고 토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회담을 정상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신뢰도 쌓고 그 다음에 서로 양해가 되면 얼마든지 날 잡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다라는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에 대해 가지고 흉기 같은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도 박근혜 최순실 흉기 같은 법안, 흉기 같은 특검의 일원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흉기라는 걸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흉기 아닙니까? 이름이? 한흉기고 또 하나는 과거의 특검 중에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딱 2번 성공했고 11번 실패했거든요. 그 성공한 2번이 다 야당 추천 특검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흉기라고 규정한 그 특검들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고 나머지 뭐 3자 추천이든 대법원장이든 대한변협이든 추천했던 11번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과거가 흉기였다라는 자백이고 이제 와가지고 자꾸 제3자 특검으로 도망가면서 그조차도 조건 달고 있잖아요. 그렇다 결국에는 본인은 표가 필요해서 단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표를 팔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을 이원석 총장이 할까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빨리 한 달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한 5개월 남았을 때도 5월 말까지 이 수사에 대해서 완결 짓겠다. 예. 그렇게 큰 소리 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이미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이 돼버렸어요. 그런 마당이고 한 달도 채 안 남고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이빨 빠진 고양이도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전 이게 국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 의원들도 다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려가지고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봐줬고요. 이번에 검찰은 김건희를 또 봐줬죠. 그럼 공수처도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는 그냥 윤석열도 봐주자. 이 얘기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고
정말 국민들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전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내지는 또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말 이거는 심판의 저는 모델을 하나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난 가슴에 저는 기름을 엎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저는 특별법, 내지는 특별재판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친일은 정리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친일을 지금 시간을 돌려서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시대에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하고 부역하면서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봤던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엄정하게 전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협의.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는 죄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끝나지 않는 거고요. 결국에는 검찰이 덮었다가 나중에 처벌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일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 BBK를 덮어준 검사가 김홍일이거든요. 김홍일이라고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했다가 그 도망간 위원장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관인데 그분이 BBK 사건을 덮었죠. 검찰에서 무혐의 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가지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했거든요. 물론 또 윤석열이 그걸 또 사면을 해준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진실에 대한 갈망, 진실에 대한 목마름을 전 더 생기게 만들었다. 전 이 진실에 대한 갈증을 반드시 특검으로 저는 풀고요. 지금 이 검찰의 오늘자 이 무혐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합세했던 저는 공직자들까지는 이거 처벌로 다스려야 된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 국민이 봤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봤잖아요. 뭐 이런 걸 다 또 이렇게 가져오시나요? 그랬는데 무혐의. 왜 무혐의가 되죠?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약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장악한 검찰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갖다가 본인들을 위해서 입맛대로 지금 법을 잘못 쓰고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뇌물죄 처벌하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뇌물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뇌물을 공개적으로 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뇌물을 비디오 찍으면서 남겨놓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은밀하게 몰래 주고받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 뇌물을 어떻게 처벌하느냐? 뇌물, 사과박스에 돈다발을 담아서 운반했던 운전기사. 운전기사 같은 분들이 검찰 와가지고 제가 뇌물 전달했습니다. 몇 달 며칠에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증언으로 처벌하거든요. 뇌물죄 다 그렇게 처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특수수사하면서 뇌물수사도 많이 했을 텐데 거의 99%가 이렇게 되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처럼 뇌물 받는 장면이 찍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는 뇌물을 받는 장면까지 찍혔는데 근데 뭘 더 여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일 게 있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조항이 없죠. 이건 뇌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지는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거는 김건희 맞춤형으로 법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뇌물죄 처리 사례와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이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죠. 예. 이원석 처벌해야 청탁금지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는 검사들이 수사하던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검찰이 무슨 논리로 무혐의했을까 궁금했는데 샌드위치님께서 기사를 하나 옮겨주셨네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것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관계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보면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무혐의다. 그러니까 청탁 금지니까 직무 관련성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 뇌물죄나 알선수재라는 부분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딱 우리가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 자체가 이미 무혐의 종결 처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아있는 게 또 있잖아요. 신고 의무가 있는 대통령. 신고 안 했다고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어차피 국민들한테는 한 번 정도 보여야 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세레모니 하고 한번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그럼 앞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원래 뇌물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단 1원을 받아도 뇌물은 뇌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김창중 뭐 누구 뭐 묻어주고 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관계성에 따라서 이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는요. 매우 공무원과 친하면 친할수록 뇌물 주는 게 합법화되는 겁니다. 친하니까 줘도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뇌물죄 해석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해버리고 있는 것이고 친하고 은밀한 사이에서 줘도 뇌물은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를 열어놓고 수사를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덮어주기 위한 의도고 덮어준 검사들 이거는 법률적으로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더군다나 온갖 수사를 다 해본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자기 부정이고 본인의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밤에 이불킥 정도는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 국장, 고인이 되신 권익위 국장이 이거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됩니다. 이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분인데 지하에서 통곡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를 놓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예. 아니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도 50억 클럽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박영수, 뭐 곽상도 우리가 무수한 뇌물 사건들 많이 보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뇌물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 친밀하면은 지금 검찰 논리대로라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란 얘긴데 아이고 공무원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죠. 뭐 다 친분 사이입니까? 뭐 다 지금 친윤 만드는 겁니까? 친윤들은 뇌물도 성립이 안 된다? 아주 해괴하고 아주 해괴망측한 논리를 지금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했다. 이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고 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용산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의혹의 중심에는 항상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지 않나요? 중단되지 않나요?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시효는 정지는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공범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시효는 또 정지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을 똥물에 담그더니 이제 경찰까지 오물밭에 집어넣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지금 이제 저렇게 진실은 하나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용산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래놓고 어떤 게 진실이냐? 권력은 모든 것의 진실입니까? 제가 봤을 땐 이상한 대통령을 만나니까 이상한 일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좀 살아있는 정의를 외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정어리 TV밖에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요. 75kg에 해당하는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이게 27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서 세관직원까지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조차도 이 사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수사를 외압는 사람, 그러니까 외압는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징계도 안 받고요. 이 사안을 수사했던 백혜령 경정은 지금 지구대로 좌천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그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노래 부를 때거든요. 그럼 지켜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때려잡아야죠. 근데 문제는 더 많이 때려잡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수사를 무마시키고 수사를 방해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영등포 서장하고 백혜령 경장 이제 상관하고의 관계였지만은 서로 지금 모순된 진술합니다. 한 명은 용산의 개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지금 백혜령 경장 얘기하고 있고요. 김찬수 서장은 용산 얘기 안 했다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여기서 솔로몬 재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솔로몬 재판 한번 하면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는 말은 진실에 부합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이익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둘을 놓고 봅시다. 이 진술을 백혜령 경정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가지고 지금 화곡 경찰 지구대로 지금 좌천 나가 있고요. 김찬수 서장은 행정관으로 대통령실로 영전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 이익을 본 사람의 말이 맞겠습니까? 사람은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을 지어내서 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백혜령 경장의 말이 진실에 거의 부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청문회 할 때 그 김찬수 서장 행정관으로 가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당원을 향해서 왜 제 말은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지니까. 제가 답할게. 응, 못 믿어. 네 말이 거짓말 같아. 딱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백혜령 경정이 그 어마어마한 마약 밀반입 사건, 세관까지 그 합작으로 이루어진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고생해서 수사를 해놓고 뭐하러 뜬금없이 용산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앞뒤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서장이 자기가 수사팀도 확대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리고 막 잘하고 있다 완전 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현장에도 막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모도 빼라 브리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나와서 왜 제 말은 못 믿으십니까? 야당 의원한테 그렇게 외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서 그 사건을 하고 완전히 판박이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이 굳이 이 외압을 받았다, 수사 잘해놓고 징계받고 재판받고 그 건하고 지금 똑같이 판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산의 경로가 있고 여긴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 너무 판박이라서 이 정권은 본인이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틀어막고 하나는 두 번째는 승진이나 영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틀어막는 방법을 두 가지 그런 스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왜 내 말을 못 믿냐고 하니까 정말 적반하장도 이분수라는 말을 정말 이럴 때 써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요,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정훈 대령 얘기 잘 해주셨는데, 박정훈 대령도 굳이 본인이 지금 1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맞고, 고생할 게 뻔히 예상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나는 굳이 고생할 거야. 라고 예견되는 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백혜령 경정도 저분이 지금 이 고초당하기 위해서 굳이 거짓말을 한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의 용어에 의하면 지가 잘했다고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고 경찰총장한테도 지가 뭐라고 서장이 잘했다고 보고를 해서 와, 나 앞으로 잘 나갈 거라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왜 압수수색 전에 브리핑을 하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거 연기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게 국정상황실에서 나오는 행정관 얘기가 더 웃깁니다. 한 번도 소위 이 영등포에서 수사하고 있는 마약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국정상황실장 3년을 했던 윤건영 의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최실세였던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술 친구 후배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영등포서에서 사상 최대의 마약 사건의 성과를 냈는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다가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태연하게 국감장에서 행정관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아니, 이렇게 알려야지. 대통령이 좋아할 얘기잖아요.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어떻게 보고를 안 해요? 경찰이 그런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는 뭐 하나가 누구냐? 저 김건희란 이름이에요. 어찌 보면. 이걸 감추기 위해서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요. 다른 거는 화 안 내다가 그 이름만 나오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본체는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정상황실 행정관이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 장면을 보시면서 이 방송 보시는 전국의 공직자분들은요, 모든 상관과 얘기할 때는 녹음을 좀 뜨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저렇게 말을 뒤바꿔버리고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는 녹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좀 자기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이런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난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그냥 뭐 저는 검찰 시각은 공통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통수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밤잠을 잘 못 이룰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그걸 못 뚫어낼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슨 전략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다가 까불다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아마 교훈으로 본인의 인생으로 아마 조만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수를 몰라요. 자기 분수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출구를 찾아야 돼요. 한동훈의 유일한 출구는 어떤 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으로 간다는 건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살리거나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거나.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순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계속 이것도 막아줘야 돼요.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야 이거 공수처 수사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의심이 가는데 그거 명분과 대통령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야 회담을 했는데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못했다.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얘기한 자기 공약과 전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아마 장동혁 최고가 얘기했던 내용들은 일종의 내부에서 소위 특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전 그렇다면 대통령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안온하게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두고 보시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대통령 아래 내려가서 자기의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소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당대표는 자기 입으로 한 얘기에 대해서 무지 지금 머리 아파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지? 길이 없는데? 그리고 저도 하나만 첨언하자면 저는 사람을 볼 때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도 거짓말했던 거 너무 많이 들통났고요. 그동안 정치를 짧게 했기 때문에 보여줄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랑 뭐 대화는 저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은 절대 신뢰하고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 최대한 한동훈의 모순과 그 궤변들을 오히려 정면 돌파해서 저는 깨 부셔줘야지 이 말장난에 놀아나는 순간 오히려 야당이 더 큰 위험에 전 처할 가능성도 있다. 전 한동훈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규정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상에 보다 마약 챙기는 국가 책임자 처음 봅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도 저는 한참 넘었다고 네. 더 봐줄 필요가 없고 어떻게 끝내느냐 그것만 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자, 먼저 독도 기념 조형물 사라지고 있는 것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안국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독도 이렇게 모형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KBS에서 제공하는 독도 영상을 틀어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독도의 지금 모습을 1년 365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독도야 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광복절 즈음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시민들 돌아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겪을까 봐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MBC가 딱 취재한 걸 보니까요. 철거 필요성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가 5월 17일 날 공문을 보냈어요. 사장 요청 사항이 있어 역산에 방치된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 그러면서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종 조형물인데 독도만 탁 치운 거예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에서 뭔가 지시가 없이 이렇게 기관에서 착착착 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몇 %나 될까요? 근데 독도 하면은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하는 그 노래도 있듯이 정말 외로운 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이 독도라는 게 한일 관계의 상징 같은 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독도를 또 상징하는 조형물을 치운다? 그럼 이게 어디랑 좀 연관이 되냐면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육사에서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치운다라는 것이 뭐 불편함이든 뭐든 어떤 핑계를 대도 치울 수 없는 거를 지금 치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도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도 치웠지만은 지금 전쟁기념관까지 치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씩 지금 다 치워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내년에 한일 수교 이제 청구권 협정 60주년을 맞아가지고 뭔가 일본을 위한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 거고, 결국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따르면은 영토를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굴종 외교를 넘어서 매국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주권을 다 포기했죠. 예를 들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표적이고요. 그 역사를 상징하는 우리 국민에 관련된 문제들, 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지금 다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한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영토 문제 독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일본과의 어떤 밀정 비슷한 거를 시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상 대죄를 짓는 것이다. 전 이거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수형님 TV님, 학교 다닐 때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동의하시면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또 슈퍼챗 릴레이 시작하셨는데,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이 친일도 어떤 용인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고요. 이 윤석열 정권은 특히 우리 정화리원 여러분들도 늘 걱정했습니다만, 이러다 독도까지 다 줄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정말 반농담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그냥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안보실장을 지금 4번째 안보실장을 거의 뭐 1년도 못 가서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아치워서 집권 3년 차에 4번째 안보실장을 맞이했는데, 그러면서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김태호 차장이 이런 지금 일련의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김태호 차장이 교수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유대가 유사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문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북중러의 어떤 대비해서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자유대가 만약에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러면 독도 영공도 지나서 이렇게 하면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제 재판소로 가면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게 모두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 자가 바로 김태호 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안보실 그 청와대 대통령실 내부에도 그 신원식 국방장관 겸 안보실장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일련의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 지하철역에서 뭐 독도 뭐 낡아서 좀 치웠는데 그게 뭐, 전쟁기념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그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야금야금 하나씩 둘씩 일본에 편승해서 일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인데, 국민들이 따지면은 반국가 세력이고 허위 가짜뉴스 선동하는 세력이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은 정부에 계속 반대만 한다, 24시간 욕만 한다, 그런 얘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아까 제가 그 독도는 상징이다, 우리 영토의 마지막 최동해 끝에 있는 영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권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건들면 이건 뭐 정치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우리 형법에 자주 보지 않는 조항을 제가 한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란죄라는 게 있는데, 형법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여기 독도 들어가죠,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벌하는데 우두머리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영토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이건 내란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여적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나라의 주권의 상징, 국민 영토 주권, 우리 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다 우리가 배웠던 국가의 3요소인데 영토를 팔아먹는 대통령? 이거는 탄핵은 기본인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의 죄로 이거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 특권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도를 건드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국가적 불행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매우 이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또 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지금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좀 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안전하다, 걱정 마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지났는데 봐라.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을 공격하는데요. 지금 원자폭탄이 터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걸 알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정말 사악한 거고 모르면서 그랬다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로 1년 만에 터질 그런 문제입니까? 자, 나름대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걸 바닷물에 계속 보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위험하다. 왜? 방사선이 들어오니까. 근데요, 엑스레이 한번 딱 찍고 나서 멀쩡하잖아. 누가 엑스레이 위험하다고 그랬어. 아, 그래요? 엑스레이를 매일 찍어보세요. 매일. 어떻게 돼요, 신인규 대표님? 그거 못 찍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의 저런 발언을 지켜보면서 좀 대한민국의 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참담하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물이 깨끗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일본에서 보면 바다에 왜 뿌리죠? 이상이 없는 물이면 그냥 국가가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뿌리면서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고요. 더 나아가서 앵커님께서 엑스레이 비율을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오존층 파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인류가 탄소를 막 갖다 썼죠. 결국에는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자외선이 내려오니까 피부암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적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 그렇다면은 저런 식의 발언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괴담이라고 자꾸 한동훈 대표가 규정을 짓고 있는데 그 괴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지 말자고 거품 물고 반대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입장을요, 1, 2년 사이에 그냥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했던 장본인들,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은 그 야당 추천 특검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는 반헌법적 위헌이다라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면서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의힘 의원들 60명 이상이 규탄 결의안 냈고 반대하는 의견 다 낸 이미 영상들이요. 이미 널렸습니다. 이만희 의원, 이미자 의원, 정점식 의원 거의 다 서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 입장을 먼저 듣고 싶고요. 저는 정부를 신뢰해달라? 정부가 1년 동안 뭐 검사를 좀 했나 보죠? 인류가 갖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과 더불어서 이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믿으라고요? 뇌물을 뇌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수사 외압을 외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이 뭘 조사해가지고 내놨다고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국민들한테 그 정부 결과를 믿어달라고 말할 거면요, 김건희 여사 뇌물을 뇌물이라고 먼저 인정하고 수사부터 받으세요. 그럼 국민들이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뇌물을 뇌물이라도 규정도 못하는 자들이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자들도 아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건강성에 대한 이상이 없다라는 확신적인 발표를 저렇게 국민 앞에 와서 떠든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한동훈 같은 인간은 공적인 역할을 그냥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런 사람은 공무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냥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옹호를 해도 좀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나마 수긍을 하지. 그러면 탄 고기 먹지 마라. 고기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거 먹으면 바로 안 걸려서 죽습니까? 오늘부터 한동훈은 엑스레이를 벌로 매일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니, 매일 엑스레이를 예. 하루 종일 좀 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도 그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방금 얘기한 이 정말 반인권적이고 반건강적인 얘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궤변을 저는 그 민낯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근님, 핵오염수가 탈모의 특효라고 하던데. 윌리엄님, 중2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법대 가면 호적 파버린다고요. 아, 이 따님은 기쁘시겠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외교 문제 내지는 보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 문제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가 과학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는 인류가 전원이 과학자들이 합의했다라고 해도 돌발적인 환경 위험과 변수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증거거든요. 근데 이거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렇게 안전하다라고 선 넘어서 떠드는 게 너무나도 경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 황정화 대변인 말씀대로 하자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따져묻는 건 뭐냐면은 과학의 문제도 과학의 문제지만은 외교적으로 왜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보건의 문제입니다.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 또 내지는 저처럼 나중에 자녀를 낳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더 걱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건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살 동안에는 문제 없으면은 뿌려도 되는 겁니까? 막 쓰레기 오염물질 다 버리고 지구를 떠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그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서 커피 받아 먹고요. 다 그 재활용할 때도 비닐로 다 떼가지고 씻어가지고 환경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고 보건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못하면 못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끌려가고 결국 독도까지 내주려고 하는 저 태세까지 보이고, 이거 국민들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 명분 쌓기라고 했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참,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내린 그날 또 이제 최재형 목사를 국가보안법으로 또 한다고 하는데, 참, 법률가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전형적인 윤석열식의 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 특수부 검찰 방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최재형 목사가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두 부부가 국정 운영을 사유화해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카메라로 찍혀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데 자꾸 그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애써 노력하는 게 좀 측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검찰에서 지금 명품 디올백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해준 건데 다 이미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원석 총장은 국민들 앞에 뭐 법은 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온갖 미사역으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 늘어놓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말이 다 허구고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전체가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요, 지금 가장 억울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이다, 전 그렇게 단언합니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냥 언니 동생 사이죠. 근데 최순실의 딸이 말 2피를 삼성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뇌물로 처리됐거든요. 그 유명한 경제 공동체 이론입니다. 경제 공동체 이론을 만들어낸 창시자가 윤석열, 한동훈 검찰입니다.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경제 공동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수사할 때는 뇌물죄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 깜빵 보내고,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한다. 이 하늘과 땅같이 다른 법 해석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관련자들에게 저는 모든 무한한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할까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이원석 총장 하는 거 보면 네. 어제 출근할 때 그걸 물어보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랬다가 퇴근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겠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그 인사 패싱 당했을 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바꿔야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성역이 있다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성역이 누구라는 거, 성역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집에 갈 검찰총장이 무슨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결론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김학의 차관, 그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도 그런 얘기 했던데 그 동영상에 명확하게 김학의 차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도 그것도 아니라고 했던 게 검찰 집단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명품백을 이런 걸 뭘 또 가져오시냐. 다음에는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 모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봤는데 그것조차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 집단하고 무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도 이제 빨리 지난번에 인사 패싱 당했을 때 빨리 보따리 싸서 결기 있게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옳았죠.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박근혜 최순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에 있을 때 다 본인 아들들이 김건희 여사 같은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그분들 다 알선수재죄로 다 처벌받았거든요. 근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위반, 뇌물 혐의 이런 걸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청탁금지법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청탁금지법 해석도 완전히 잘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랬다가 지금은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성은 또 없다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걸 전제하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직무 관련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 아웃소싱 해주듯이 이렇게 법을 해석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법을 갖고 장난하는 것이고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했던 일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과잉 수사로 한 사람을 조져버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봐주기 수사로 자기 편은 끝까지 덮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김학의 그 전 차관 같은 케이스인데 김건희 여사는 전형적으로 봐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이니까 권력의 실세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완전히 깨갱하면서 배 뒤집어 까는 애완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국민 앞에 충성하지 않고 어차피 어차피 권력에게 저렇게 그 배를 뒤집어 까고 그렇게 아양을 떠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 최악의 저는 수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검찰이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의 호위무사가 된 겁니다. 확실하게. 저는 이번에 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 이게 한동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는데 일단 그때를 기준으로 아웃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얘기했던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야말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죠. 아무리 검찰 출신이고 또 뭐 지금 남아있는 관계가 있고 그렇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뚫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설사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도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가방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까지 인정하는 국민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내가 아무리 검찰 출신이고 검찰을 사랑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제대로 했겠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미 너는 국민 눈높이에는 이제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까지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사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셨잖아요. 장면이 또 보였고. 예, 그런 장면이 보이고 많은 실망을 줬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는 것들은 그건 아직도 남아 있다. 아, 사과본 여전히 남아 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그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본인도 저도 뭐 원하시면은 사과를 하겠다, 드리겠다라는 것들을 의사를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든 뭐든 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말도요. 그야말로 마른 수건에서 물 짜듯이 하는 그냥 고육지책의 발언 아닙니까? 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뭐 박절하지 못했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아니 사과해서 봐줄 것 같으면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왜 합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사과하면 다 봐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말장난이고 입으로만 그냥 뻔한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행동과 내용과 본질로는 권력의 입맛대로만 행동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만을 위해 가지고 단 거 달라 그러면 사탕 갖다 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표가 필요하고 국민들 앞에 지지는 필요하니까 국민의 눈높이다.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 모순과 괴리를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저런 자가 여당의 당대표를 하는 것이 무슨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한동훈은 세 개의 저항을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저항,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뭐 명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당 의원들의 저항, 여당 의원들하고도 계속 앞으로 부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의 저항이 아마 무시무시할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과 거의 사기에 가까운 얘기들을 입으로 떠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의 말에 대한 말빚, 말값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많은 청구서가 들어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딥블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 뭔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드러나니까요. 분명히 지금 용산에 윤석열 탄핵 대응 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다 짜놨을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죽는데 안 하겠습니까? 만들으라고 안 해도 밑에서 만들어야 그게 모시는 놈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것 그 훈련, 도상훈련 해본 사람들은 다 기본이 돼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자, 가능성, 일어날 것 어떻게, 예상 시나리오 딱 짜고, 플랜 A, B, C 이렇게 갔을 땐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 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그러면 지금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데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든 걸 퍼주느냐. 저는 그것도 탄핵 방지 시나리오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미국이 편을 들어줘야 정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의 집권하는 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집권했어요. 전두환도 그랬고.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죽으나 사나 바이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야, 너네들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중국 신경 쓰이니까. 알았지? 그렇지 않으면 너 재미없어. 너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 지난번에 우리 도청한 거 그거 알지? 너 찍소리 못했던 거. 너 깜짝하면 너는 가는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네 가족들까지 다 지고 있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 안 들으면 탄핵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안녕히 가세요 하면 죽는 거니까. 또 일본 말 그대로 들어줘야지. 그게 미국 말 듣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저는 탄핵 시나리오에 들어있고 그럼 일본 어디까지 들어줄 거냐. 그래서 저는 독도를 걱정하는 겁니다. 다행히 미국이 야 독도 줘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독도 문제는요, 뭐 저희가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최대한 성의 표시를 할 테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는 탄핵 대응팀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계엄 문건 뭐 검토까지 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뭐 권력이 위기감을 느끼면 뭐 하는 거는 전 통상이라고 본다면은, 박근혜와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결국에는 보수의 뿌리가 있느냐, 보수의 뿌리조차 없느냐, 이 차이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뭐 탄핵 무효 운동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현직 권력자인데,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동정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하자면 뿌리가 없는 윤석열은 더 심하게 흔들리다가 쉽게 뽑혀질 것이다. 저는 박근혜와 윤석열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방송 중간에 잠깐 시간이 애매해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다음 방송 준비를 하는데, 뒤에 한 70대 되시는 두 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민주당 욕하는 거예요. 아, 보수 분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등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막 누구도 욕하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러더니 끝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냐면, 근데 여당에 인물이 없어. 여당에 인물이 없어. 다음번이 걱정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분들도. 지금 인물이 없으니까 한동훈이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지율 그 갤럽 조사가 나와서 요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대구 경북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 경북 지지율이 31%가 긍정 나오고 반대가 56% 나오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이 33%가 긍정이 나오니까 대구 경북이요, 부산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할아버님들 대화의 말씀처럼 여론조사 수치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코어 지지는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방송 나와서도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동네 북이에요. 잘했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보수 뿌리가 없기 패널들도 윤 대통령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지금 윤석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한 명 정도는 뭐 누구라도 좀 있어서 먹고 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보수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거의 그냥 동네북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차기 권력을 놓고 좀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잔머리를 굴려서 자신을 보신하려고 하고자 하겠지만은 그게 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더 통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신인규 대표님, 네. 윤석열 신당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총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장악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뭐 당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심평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다녔는데, 총선 이후에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됐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당 장악에 실패한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늘 그 잔불 피우던 그 윤석열 중심의 신당론이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누구도 다 아는 얘기 아니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아까 방송계에서도 그 누구 하나도 실드를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빨린 소리조차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의원이 그 윤석열 신당에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그냥 떠도는 얘기에 불과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이 지지율 가지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갈 놈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몇 명은 가겠지만, 이를테면 한동훈 친한계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15에서 17,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사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8명 중에 나머지가 그러면은 신당 맞는다고 따라 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 속된 말로 미쳤다고 따라 나가겠습니까? 본인들이 윤 대통령한테 공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지금 더 임기가 긴데 대통령보다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 때 총선 끝나고 뭐 한동훈이 되면 당 쪼개질 수 있다, 신당 만들 수 있다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과거에 정치했던 분들이 신당 만들 때는 정치를 오래 해온 사이들끼리 어떤 동지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다 이해관계 때문에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옆에 가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간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간신들이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순장조로 따라갈까요? 제가 볼 때는 순장도 뭐 따라가서 같이 죽을 사람이 있어야 순장도 가능한 거지.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다 홀라당 베껴 먹었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저는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을 못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을 끝까지 결사항전하면서 밟고 넘어갈 것이냐, 요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것이 내부 균열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지금 신당 만들 잽이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NBS라고요. 엠브리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함께하는 전국 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날짜 발표된 건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27%예요. 27%.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빠진 거고요. 부정평가는 3% 올라서 63입니다. 요거는 갤럽 조사 같습니다. 아, 이거 갤럽인가요? 네, 이거는 한국 지금 나온 표는 갤럽. 예. 이번에 묘하게 갤럽하고 MBS하고 지지율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갤럽 조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 앞번 조사보다 1%포인트 빠져서 27이고 부정이 63.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추이, 그날 발표보다는 추이를 보라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NBS하고 갤럽이 똑같이 27, 63이 나왔는데 3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 무슨 정당을 만들겠어요? 이것도요, 지금 조사 기간을 보면 19일부터 21일까지란 말이에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됐으면 저는 27도 택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신당 만들고 싶으면요, 두 가지 방법 있어요. 하나는 꿈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하나는 다시 태어나서 만들면 됩니다. 현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죠.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죠. 요새 폭염으로 저희 너무 힘들잖아요. 어제 쳐서 매직도 없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힘든데 그 여름 온도만큼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37도에서 27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지율이 그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정권 말기인데 이제 임기 말로 갈수록 더 대드덕 현상 나오고 더 두드러 맞을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 이제 최고치인 거예요. 이제 아까 뭐 그래프 중에 21%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20%대 깨지는 거는 거의 시간 문제고 아마 급전직하일 겁니다. 급전직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만큼도 지켜주는 지지자들이 없기 때문에 더 비참할 것이다. 그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자기가 얻은 득표율보다도 한 번 더 높은 지지율 못 받고 물러난 대통령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려야죠. 기네스북 좋아하니까. 한결같이 20%대 박스권입니다. 한결같이. 네. 네,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긴장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가끔 30 넘어가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시험 봐가지고 20점 받다가 30점 받으면 그냥 짜장면 사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공부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먹고 그냥 불량 학생이 학교를 거의 학생들 돈 뺏으면서 그냥 취미로 다니는 건데 그냥 무사히 졸업만 하자 이거죠. 그냥 무사 졸업이 꿈인 아주 불량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4% 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영수회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속 20%대니까 10%대도 아닌데 뭐 그 정도면 선방이지 이 정도로 그냥 무뎌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를 몇 번을 우려먹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속아줄 국민도 없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이 정부를 지켜본다 하더라도 더 이상 속을 국민이 없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고 하나도 깨닫는 게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진 판정 내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기대는 없고 빠르게 임기를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민생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생각나요. 응? 시험을 전부 10점만 맞았는데
한 과목을 20점 뭐 사회를 20점 맞으니까 너무 한 과목만 파지 마라 뭐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세대적으로도요. 전 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다 월등히 높고요.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긍정이 60% 그리고 부정이 27%로 거의 한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70대 정권이라고 규정을 지어도 이거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전 항상 이제 중도랑 무당층 보는데요. 이번에 무당층은 긍정 14%밖에 안 되고요. 이제 갤럽 기준으로 중도는 18%입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10%대가 나온다라는 것은 잘못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지자가 중도와 무당층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확실합니다. 없어요, 지지자들이. 윌리엄님 27%도 너무 높아요. 2.7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신기하긴 하죠. 주변에 잘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명도 못 봤는데 27%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아니, 하죠. 그래서 저도 무의미한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도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이건 식물도 아니고요. 식물은 자락이라도 하잖아요. 그냥 거의 이제 이분은 무생물이나 물건 수준의 식물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